포스트 모던 담론에 대하여. 포스트 모던 담론이 유행하여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게 언제인가 정확히 시점 규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1930년대 경성을 중심으로 한 구인의 멤버들의 작품 속에서도 그의 영향이 느껴진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상당히 이른 시기에 국내에 상륙했다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이 서구에서 일반화된 이후 국내에 도입되었다고 하는 게 타당한 시각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그것은 1980년대 초반에서 시작해 1990년대에 들어서야 도입 정착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포스트 모던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어지는 이름이 아마도 요절한 기영도 시인일 것이다. 기영도가 동성애자였다는 소문이 나돌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의 주검이 종로 3가 파고다공원 근처의 한 삼류극장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죽음의 포스트 모던성이 10분 부각되어지는 바람에 그랬던 것 같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로테스크한 그의 유작들에서 그러한 경향이 짙게 풍겨져 나왔다는 게 가장 맞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포스트 모던과 연관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성각자들에 관한 이야기이고, 실제 그리고 공식적으로 포스트 모던 담론을 필두로 하는 포스트 모던 문화가 국내에 정식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상상이라는 잡지를 통해서였다. 상상은 작가이자 평론가인 이인화가 발간한 잡지로 당시로서는 가장 첨단적인 서구 문화의 양상을 전하던 잡지였다. 적어도 문학판에 있어서는 그랬다고 할 수 있다. 이인화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포스트 모던 기법을 사용한 포스트 모던 소설을 국내 최초로 써내기 시작한 작가였고, 그런 그의 첨단적인 경향에 반해 이문열 같은 작가는 그를 천재라고 추켜 세우기도 했다. 이인화가 도입한 포스트 모던 기법 양식의 대표격이 대체역사였다.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 인간의 길 등이 이러한 경향의 장편 소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문열도 이런 기법을 도용의 황제를 위하여라는 역사소설을 쓴 것으로 알고 있다. 복거일도 그의 대표작이 된 비명을 찾아서에서 이런 수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좌익의 경우는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소설을 텍스트로 하여 이에서 인용하는 엉뚱한 작태를 드러내 보였는데, 이 역시 일종의 포스트 모던의 영향이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역사서에 인용한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이인화가 포스트 모던 담론을 들여오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이해한 포스트 모던에는 심각한 결락이 있었다. 이인화는 기본적으로 포스트 모던 담론이나 이 담론에 기반한 포스트 모던 문화를 보수적 정신에 기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이 담지하고 있는 기본적 틀 즉 컬트를 반의성이라고 보면서도 이를 근대이성에 바탕한 관념론은 물론 자본론이라든가 유물론에도 저항적이고 반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 같다는 것이다. 상상이라는 잡지가 얼마 안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말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지 싶다. 상상 잡지뿐만이 아니다. 천재라고 칭송받던 이인화 자신이 문학판에서 사라지고 문학교수라는 가림막 가운데 유폐되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된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그 즈음에서 포스트 모던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기 시작한 문화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인화의 퇴장과 정치판에서의 세계화의 유행과 더불어서 말이다. 이인화가 들여온 포스트 모던 담론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포스트 모던 문화는 근대이성에 반대하는 반의성을 주장하며 자본론 담론이나 공산주의에도 일정한 거리감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포스트 모던은 그 현란성과 컬트적 양상 덕분에 교조적인 공산당 문화와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게 사실이다. 마치 세계화가 보수 정치계의 어젠다처럼 한국 정치판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과 같은 착시 효과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인화 이후의 세대는 포스트 모던이 반의성 즉 반근대이성이기는 하지만 반자본론이라든가 반공산주의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 포스트 모던 담론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막스의 자본론 담론 즉 공산주의 담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탄생의 역사적 과정이나 담론의 핵심적 틀을 보면 공산주의 담론과 포스트 모던 담론은 한 뿌리 내지는 한 모태에서 나고 자란 다른 이름의 형제여 자매라는 것을 살필 수 있다. 여태껏 탈근대를 주장한 담론들 가운데에서 한 뿌리, 한 모태를 지니고 있는 것은 이렇게 공산주의 담론과 포스트 모던 담론뿐이다. 대동아공영권이라든가 나치즘이라든가 파시즘이니 하는 탈근대 담론은 사라지고 이들만이 세상에 남은 이유일지 모른다.
포스트모던 담론에 기반한 포스트모던 문화와 자본론 담론에 기반한 공산주의 문화는 같은 뿌리를 기반으로 한 별개가 아닌 이름만을 갈아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아마도 이인화 세대가 아닌 그 후의 세대인 한강에게 노벨상이 주어지게 된 이유였을 거라는 감이 필자에게 있다. 한강은 포스트모던 담론과 공산주의 담론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실천한 문화혁명가였기 때문이다. 이들 담론을 생산하고 유포한 당자들 입장에서 이보다 더 이쁘고 자신들의 의도에 들어맞는 문화 실천가를 찾기는 어려운 일이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가요계나 팝계에서의 BS 즉 방탄소년단의 현상도 설명될 수 있을는지 모른다. 지금은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사정을 눈치채고 있는 것 같긴 하다. 포스트모던한 시대에 어떻게 포스트모던 담론이나 포스트모던 문화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여 이해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게 인류에게 바람직한 문화 현상은 아니라고 하는 점이다. 신이 죽고 미메시스, 예술, 가 사라지고 인간마저 한가 물질이나 짐승과 다름없는 것,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문화, 문명 안에서 인간이 과연 얼마나 오래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게 몹시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표를 던지고 싶다. 신이 없고 미메시스마저 사라진 세상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시공간이 아니다. 시공간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서 무소불위의 돈과 권력이 판을 치고 있고 그 밑에서 사람들의 아비규환하는 비명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 이게 포스트모던 시대의 진정한 문제라는 판단이다.